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토크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핵심 과제 중 하나로 선정이 되면서 여기저기에서 다양한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도는 그렇게 높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뉴스토크 말씀에서는 전문가들을 모시고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먼저 나오신 분들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강원도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추용욱 센터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강원도에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직접 담당하고 계신 분이죠. 도시재생과의 이영기 담당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동해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고문으로 활동하고 계신 강원대학교 건축과의 박훈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렇게 세 분 모시고 도시재생 뉴딜 사업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라는 것이 어떤 사업인지 개념부터 좀 알아보겠습니다. 추용욱 센터장께서 좀 말씀해 주시죠. 기존의 도시개발 이거하고 좀 다른 건가요? 네,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란 도시 쇠퇴에 대응해서 물리적 환경 개선 그리고 주민 역량 강화를 통해 도시와 지역을 재활성화시키고 경쟁력을 높이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우리 도시의 도시개발 방식은 대규모 택지 개발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서 그러한 방식으로 저희가 사업이 이루어져 왔는데요. 이러한 시기에 인구 감소, 지역 소멸, 일자리, 환경 등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대두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도시의 개발이 양적 성장에서 이제는 질적인 성장 시대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시 성장의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도시재생 사업이 지역에 체감할 수 있고 그리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품격 높은 삶을 만드는 그런 생활 밀착형 재생 사업을 통해서 지역과 도시에 새로운 활력을 부여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네. 말씀하시기에 이제 신도시 건설이라든가 재건축, 재개발하고는 좀 개념이 다른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이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국정 운영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이제 선정을 했고 기존의 부동산 정책과는 그러니까 이제 결이 다르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지난 2013년에 도시재생 특별법이 제정이 되면서 도시재생 사업을 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이 마련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4년 그리고 16년에 선도지역과 일반지역 사업이 진행이 되면서 전국에서 46곳의 사업이 약 1,500억, 정부 예산 규모로 1,500억 원 규모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기존 도시재생 사업이 초기 단계였습니다. 그래서 계획 중심의 사업 수립 그리고 주민이 좀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좀 미약한 건 사실입니다. 새 정부 들어서 이러한 도시재생 방식을 좀 변모시키고자 사업 유형도 3가지 사업 유형에서 5가지 사업 유형으로 확대를 하고 정부 지원에 대한 예산도 대폭 확대를 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 투기 과열 지역 그리고 이러한 지역들에 대해서는 선정 자체를 하지 않는 그런 새로운 모델로서의 재생 사업을 가꾸고자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난해 강원도에서는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이제 응모를 해서 4개 지구가 이제 선정이 됐어요. 시범 지구로 선정이 됐는데 그리고 올해 7개가 이제 추가가 됐는데 말이죠. 그 선정 과정 좀 얘기를 해주시죠. 앞서 우리 추용욱 센터장님 말씀해 주셨는데 현 정부에서는 그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5가지 유형으로 지금 구분해가지고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 살리기 유형, 주거지 지원형, 일반 근린형, 중심 시가지형, 경제 기반형 이렇게 5가지 모델이고요. 저희 도에서 지난해 이제 4곳이 선정됐는데 4곳의 그 유형하고 그 지역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 우리 동네 살리기는 동해시 동호동 지역이 선정이 됐고요. 네. 주거지 지원형은 태백시 장성동 지역, 그다음에 일반 근린형은 춘천시 약사 명동 지역, 그다음에 중심 시가지형은 강릉시 옥천동 지역이 선정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7곳이 선정된 지역은 이제 유형은 또 유형별로 또 선정이 됐는데 우리 동네 살리기 유형은 정선군 사부급 지역, 그다음에 주거지 지원형은 영월군 영월읍 지역, 그다음에 일반 근린형은 2곳이 선정됐습니다. 원주시 학성동 지역과 그다음에 삼척시 성내동 지역, 그다음에 중심 시가지형은 삼척시 정나동 지역,
그다음에 공기업 제안으로 추진한 그 사업이 두 가지가 또 선정이 됐는데 광해관리공단에서 제안한 경제기반형 사업이 태백시 장성동 지역에 선정이 됐고요. 네. LH 강원지역본부가 제안한 주거지 지원형은 철원군 철원읍 지역이 선정이 됐습니다. 네. 자, 강원도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 거의 대부분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응모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선정되지 못한 곳도 있는데 말이죠. 정부의 선정 기준 어떻게 됩니까? 네, 앞서 이영기 담당께서 말씀하셨듯이 강원도에서 많은 지자체가 공모사업에 신청을 했습니다. 물론 다 선정되지 못한 그런 아쉬움도 있고 그리고 그동안 노력이 좀 반감된 그런 사항들도 있는데요.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선정 기준이 있습니다. 먼저 도시재생 뉴딜 정책의 목표에 실현하는 사업인지, 그러니까 주거복지라든지 도시 경쟁력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역특화 부처 협업 사업입니다. 지역 자산을 잘 발굴해서 협업 사업을 어떻게 잘 진행이 될 건지, 그리고 국정과제에 대한 실현 사업입니다. 일자리, 그리고 스마트시티, 그리고 녹색건축, 환경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현 사업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사업입니다. 안전, 방제, 그리고 장기 미집행 그 시설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지역에서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는지, 이러한 과정이 국토부가 제안한 이 평가 기준의 큰 틀이고요. 특정 시군을 말씀드리기는 좀 힘들겠지만은 사업 선정이 되지 못한 그런 아쉬움에 대한 그런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계획 수립 단계에서 이제 주민 참여에 대한 그런 미흡한 점, 그리고 해당 지역에 대한 여건이라든지 그리고 전체적인 그런 사항들을 분석에 대한 능력이 좀 미흡했다는 것, 그리고 사업 유형별로 사업에 대한 실현 목표가 있는데 그런 과정이 조금 부족했다. 그리고 핵심 사업에 대한 추진을 위한 실현성, 그리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실현으로 확장시킬 건가 이런 사항들이 좀 미흡했고요. 마지막으로는 그 지역 공공 그리고 행정에서의 그런 거버넌스 체계 이런 부분들이 다소 좀 미흡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게 국정의 핵심 운영 과제인데 말이죠. 정부 전체로 보면 엄청난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사업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전체 올해 예산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한 8천억 가까이 강원도가 일단은 저희 이제 그 실행을 할 텐데요. 이 국정 예산이 매년마다 100곳 이상씩 선정을 해서 국가 예산을 이제 투입을 하기로 했는데 초기에는 50조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현실적으로 저희가 이제 그런 예산들이 지자체 사업에 따라서 달라지고 그리고 그래서 5개 유형으로 사업의 실현 목표 유형에 따라서 국가 예산을 또 차별적으로 선정을 또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목표가 설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국회 통과하고 그래야 될 테니까 말이죠. 맞습니다. 네, 그런 문제가 있겠군요. 박 교수님한테 좀 여쭤보죠. 기존에 이제 도시재개발 사업이 집가 상승, 땅값 올리고 말이죠. 집값 올리고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고 원주민은 쫓겨나는 소위 이른바 젠트리피케이션 같은 거 생겨나고 그런 방식이었는데 이런 그 도시재생 뉴딜 사업으로 해서 혹시 그런 부작용 같은 건 생기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 경험을 통해서 사실 앞서 말씀 주신 어떤 재개발을 통한 부작용에 대한 문제들, 집가 상승, 원주민들이 재정착을 하지 못하고 이주해야 되는 문제점들, 그리고 기존 지역이 가지고 있던 아주 특별한 장점들을 살려내지 못하는 계획들, 그런 경험들을 사실은 굉장히 오랫동안 지켜봐 왔죠.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고도 성장기에 어떤 효율성과 기능만을 우선적으로 좀 고려하는 접근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지금 우리가 시도하고 접근하고 있는 부분은 도시를 바라보는 시선 자체를 조금 다른 시선에서 바라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가장 그 중심이 되는 게 지역이 갖고 있는 차별화된 특징들을 살려내는 것, 거기에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한편으로 이제 도시계획을 바라볼 때 우리나라 도시계획 제도와 시스템들이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조금은 경직된 어떤 제도의 특징에서 나타나는 이제 우리 거주 환경이라든가 도시 환경을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지금 뉴딜 사업에서 지금 갖추고 있는 어떤 시스템이라든가 절차적인 것들을 좀 살펴보면은 상당 부분, 많은 부분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보완되고 조금은 유연해지고 하는 특징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떤 그 인프라를 개선하는 것이라든가 거주 환경을 개선하는 것, 이제 그런 것들이 결국 이제 물리적인 환경 개선을 통해서 이제 공간을 새롭게 변모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상당 부분 좀 포함되어 있기에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도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예상이 되고요. 네. 반면에 이 사업이 지금 4년에서 6년 정도 뭐 개인적으로는 그 이상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만 오랜 기간 지속되는 만큼 과거에 어떤 외부인들이 들어와서 어떤 사업에 대한 어떤 그 부작용을 초래하는 역할들 이제 그런 부분들은 상당 부분 이렇게 좀 저하시킬 수 있는 장치들을 어느 정도 마련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말씀하시기에 이제 뭐 예전처럼 군사작전 하듯이 밀어붙이고 획일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 예, 그렇죠. 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예, 뭐 사전 점검, 사후 점검, 뭐 중간에 또 주민들과 소통하는 부분들 그리고 단계별로 굉장히 여러 차례 어떤 그 과정들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기존의 도시계획에서 수행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을 보충해주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어느 정도의 그 계획의 당위성들이 좀 더 설명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규모 국가 예산이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지자체가 이제 경쟁할 수도 있겠고 또 뭐 비슷비슷하게 그렇게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되는데 그렇지는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그 내용을 말씀드리기 위해서는 네. 이 사업의 어떤 절차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사업이 이제 매년 초에 2월에서 보통 4월까지 어떤 그 사업에 대한 의견 수렴 기간을 거치게 되고요. 7월 말까지 각 지자체에서 이제 사업 지원을 하게 되고 7월, 8월 두 달에 걸쳐서 이제 서면 심사 그리고 현장 실사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와서 2차에 걸쳐서 그 발표를 통한 평가를 거치게 됩니다. 이제 여러 차례의 어떤 평가 과정과 검증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제 8월 정도에 이제 후보지를 이제 발표하게 되고 그 중에서 이제 우선적으로 선도 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은 그 해외 말에 이제 보통 이제 지정이 되게 되고요. 그 외 지역들은 대부분 이제 그 다음 연도 이제 2019년도가 되겠죠. 상반기까지 어떤 활성화 계획을 보완해서 이제 진행을 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런 절차 과정 속에서 앞서 말씀드린 어떤 그 부동산 지가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하는 절차를 밟고 있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정부의 어떤 시스템들이 어떤 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과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이제 보충이 됐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네. 그런 면에서 어느 정도의 그 안전장치들을 상당 부분 마련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다만 좀 아쉬운 부분은 이제 그런 겁니다. 이게 지역 주민 중심의 어떤 이제 사업을 이제 지향하고 있는데 지금 작년 올해 이제 진행되는 것들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어떻게 보면 지자체의 중심이 돼서 그리고 일부의 어떤 그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들어와서 짧은 기간 사실은 어떤 그 제안서를 만들다 보니까 어떤 지역의 특징과 가치를 담아내는 부분에서 다소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은 지금 이제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어떤 좀 바람직한 방향으로 뭐 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다시 가져봅니다. 네. 강원도에서 지난달에 도시재생지원센터를 개소를 했어요. 경기도에서 뭐 두 번째라고 하는데 말이죠. 광역지자체 중에는 네. 저 센터장이시고 그런데 말이죠. 앞으로 이 지원센터에서는 어떤 일을 하게 되죠? 네, 지난 9월 17일에 저희가 강원도 도시재생지원센터가 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격려해 주시고 성원해 주셔서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앞으로 이 도시재생 교육 그리고 정책 그리고 홍보와 관련된 사업들을 진행하기 위해서 조직도 만들고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이제 강원도형 도시재생 모델을 만들기 위한 정책 연구 그리고 도시재생 대학을 운영을 통해서 역량 강화 그리고 활동가들을 또 양성시키고요. 그리고 이제 기초 현장에서의 센터 간의 협력 체계를 잘 운영을 해서 정부, 강원도 공공기관의 네트워크를 잘 연결해주는 그런 정책 플랫폼 역할을 좀 할 예정입니다. 네, 우리 이영기 담당 이영기 사무관님하고 둘이서 긴밀하게 그 논의하고 그래야 되겠군요. 네, 큰 그림을 강원도 차원에서는 그려야 되니까 말이죠. 아무래도 뭐 주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이렇게 이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하면 우리 동네가 어떻게 변할 건가 그런 걸 텐데 말이죠. 영동 지역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이제 시범지구로 선정된 강원도의 4개 지역인데 그중에 춘천을 제외한 3곳이 전부 다 영동 지역에 있단 말이죠. 특히 강릉의 경우에는 옥천동을 중심으로 한 구도심 지역이 대상 지역으로 선정이 됐어요. 옥천동 어떻게 변모할 것 같습니까? 예. 옥천동이 강릉의 중심지였는데 지금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신도시 개발로 인해 가지고 이제 주변 도시가 확장하면서 구도심이 이제 좀 쇠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선정돼서 국비 150억 원, 그래서 지방비까지 합쳐서 250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추진을 하게 되고요. 금년도 8월 달에 국토부에서 최종 국비 지원 사항과 활성화 계획에 대한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본격적으로 보상 협의를 좀 진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필요한 사업 준비를 지금 차질 없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옥천동 재생사업은 우선 이제 원도심 지역 상권 활성화하는 사업에 36억 원을 투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앙시장 환경 개선도 하고, 그 다음에 상인에 대한 역량 강화, 그 다음에 빈 점포 연계 사업, 그 다음에 상업 특화가로, 그 다음에 상업 문화가로, 이런 거를 좀 조성해가지고 환경을 좀 조성을 하는 사업을 좀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도시재생 어울리 플랫폼이라는 거를 조성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 시민예술촌, 그런 형식의 도시 중심 기능을 강화하는 그런 사업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181억 원 정도를 이제 투입할 예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일자리 창출 공간도 추가적으로 더 만들 계획이고, 그 다음에 돌담길, 담장 허물기 이런 골목 경관 사업도 같이 추진을 해가지고 관광객이 유입에 좀 더 일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에도 한 33억 정도 투입을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국가 재정 사업으로 투입되는 그 250억 외에도 강릉시 자체적으로 한 30억, 그다음에 중앙부처의 그러니까 국토부가 아닌 다른 연계부처의 그 사업으로 한 16억 정도를 추가적으로 투입해서 지금 시작 단계지만 하여튼 쇠퇴한 중심시를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300억 정도가 이제 예산이 이제 투입이 된다, 이제 그렇게 보면 되겠군요. 네. 아까 이제 부작용 얘기를 하면서 이제 구도심의 슬럼화 이런 거 부작용을 혹시 막을 수 있겠느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건 뭐 어떻게 보시는지요? 옥천동의 경우에. 젠트리피케이션 그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저희가 공모 계획을 할 때 그다음에 선정되기 전 단계에서 이미 그 해당되는 지역의 주민들과 상생 협약을 위한 협약도 체결을 하고, 그다음에 부동산 뭐 임대 상가 이런 부분에 대한 걸 상생 협약을 체결해가지고 일단 방지는 하고 있습니다. 뭐 100%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일단 주민들 자체가 그러니까 세입자를 쫓아내지 않고 뭐 이렇게 하겠다라는 그 의지를 갖고 공모를 제안했기 때문에 그게 유지되기 수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글쎄요. 실제 들어가면 그렇게 될지 좀 우려가 되기도 하는데 말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과거와는 달리 주민 참여형, 주민 주도형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예상을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또 반드시 돼야 될 것 같고 말이죠. 네, 어떻게 보세요? 네. 주민 참여를 위해서는 뭐 교수님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역을 잘 이해할 수 있는 활동가들이 매우 많이 필요합니다. 행정에서도 특히 공공기관에서도 그러한 활동가들이 잘 지원할 수 있는, 활동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잘 정비를 해야 되고요. 주민 참여를 통해서 사업 계획이 만들어지면 100% 사업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혹시 그 사업의 여과 과정에서 참여하지 못한 주민들에 대해서는 또 한 번 또 같이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지속적으로 좀 보완이 돼야 됩니다. 네. 혹시 주민들께서 말이죠, 이해가 그렇게 깊지 않아서 정부에서 뭐 돈을 줘서 주택이나 건물 노후된 거 리모델링 하라, 새로 짓는 건 아니고 그렇게 이해는 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리모델링비를 지원을 해주는데, 그 리모델링 이후에 예를 들어서 젠트리피케이션을 역행하는 뭐 세입자를 몰아내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 그 리모델링 지원해준 비용을 다시 회수하는 그런 방안도 지금 갖고 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게 이렇게 대규모 사업을 하게 되면 일자리가 이제 생겨날 건데 말이죠. 아까 추 박사님께서 일자리도 이제 창출하는 게 목표 중에 하나다, 그런 말씀 주셨습니다만은, 그래야만 또 지속 가능한 그런 사업이 될 것 같기도 하고, 강릉의 구도심 도시재생 사업, 이게 뭐 일자리 만들어낼 걸로 보이나요? 일단 공모 계획을 하고 사업 구상을 하는 단계에서는 한 320여 개 정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라고 지금 강릉시에서는 사업 구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그 재생 사업의 그 마중물 사업의 한 가지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업지원센터를 만들고요. 그 창업지원센터에서 창업 어떤 교육, 그 다음에 창업 공간 이런 부분을 같이 만들어주기 때문에 뭐 일자리는 충분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320개 정도가 이제 직접적인 일자리라고 보면
그거에 따른 간접적인 일자리도 추가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네, 있습니다. 그렇군요. 동해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동해시의 경우에 동호지구인가요? 네네. 바닷가 책방마을을 만든다. 네네. 그렇게 돼 있는데 전 이제 보도를 처음 보고 책방마을을 만든다. 그래서 야 이게 좀 새로운 개념으로 접근하는구나 그렇게 봤는데 네. 동해시 쪽은 어떻습니까? 네, 우리 박훈 교수님이 또 동해시 네. 거를 이제 고문을 해주시고 자문을 해주신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뭐 제가 설명하기보다는 설명하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저도 몰랐는데 그 묵호동이 과거에 그 인쇄 수업이 그렇게 성행을 많이 했었고, 그렇게 이제 책도 많이 만들어내고 이랬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뭐 사실 타 지역에 있다 보니까 그런 내용을 몰랐는데, 요번 공모를 계기로 이제 알게 됐고요. 동해시가 이제 동호동 지역의 책방마을 재생 사업으로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묵호항이 좀 사실 조금 쇠퇴하면서 그 묵호항의 배후 도시였던 그 동호동, 바란동 지역에 지금 쇠퇴하게 된 상황이었거든요. 면적은 좀 작지만 그 우리 동네 살리기 유형이라는 아까 말씀하셨던 세틀 사업과 비슷한 유형으로 가져가는 그 사업으로 이제 추진하게 되고요. 열악한 생활 환경, 그다음에 주거복지, 일자리 요 세 가지를 같이 지금 재생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사업 계획을 밝힌 상태입니다. 그래서 30년 이상 노후주택에 대한 거는 빈집도 좀 정비를 하고, 그 다음에 매입을 한다든가, 뭐 정비를 한다든가, 그 다음에 집수리, 그 다음에 필요한 임대주택, 거기서 또 그 기존에 뭐 그런 아주 노후된 집에서 주거하시는 분들을 위한 임대주택도 일부 신축을 하게 되고요. 그런 형식으로 주거 환경을 개선할 계획이 있고, 그 다음에 골목길, 뭐 축대, 난간, 그러니까 안전 난간, 이런 부분이 아주 열악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그 환경 개선에서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조성할 계획이고, 또 그 저층형 주거 밀집지의 이제 가장 고질적인 문제인 주차장 부분, 그다음에 공원, 그런 커뮤니티 공간에 대한 것도 좀 추가적으로 만들 계획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바닷가 책방마을이라는 그 컨셉에 맞춰서 그 책과 관련된 뭐 이런 그 일자리를 지금 창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란 발전소에서 그 책방에 관련된 뭐라 그럴까, 전문가 양성, 그 다음에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그런 파란 발전소라는 걸 운영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상상의 바다 작업실이라는 그런 아이템을 가지고 또 작업 공간도 만들고, 그래서 문화예술 이런 분들을 그 지역으로 유입을 해서 인구 증가와 그 다음에 일자리 창출, 그 다음에 주거복지까지 같이 좀 추진하려는 그런 계획을. 이제 바란동 하면 말이죠. 예전에 명죽은 묵호읍이었단 말이죠. 여기 이제 고기 많이 잡히고 그럴 때는 동해시에서 가장 번성했던 곳, 그런 곳이죠. 탄광 지역뿐만 아니라 개가 10,000원짜리 물고 다니는 곳이 바로 이곳이었는데 지금 가보면은 참 가슴이 아플 정도로 시에서 뭐 열심히 이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만은 참 그 백약이 무효한 것 같기도 하고 말이죠. 걱정이 많이 되는데 이번 사업을 통해서 이것이 좀 다시 좀 살아났으면, 활기를 되찾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박 교수님, 출판, 도서, 인쇄 뭐 이런 게 요즘 인터넷에 자꾸 밀려가지고 과연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을까? 그게 좀 의구심이 드는데 어떤가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동해시에서도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을 해왔던 부분이고요. 그 장소적인 특징, 환경, 어떤 의의 같은 것들을 살리다 보니까 이제 컨셉이 그렇게 좀 구체화됐는데, 조금 더 우리가 이제 책에 대한 부분을 좀 구체화시키는 과정에서 어떤 디자인의 부분으로 좀 해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집이라든가 인쇄, 그리고 일러스트까지 포함하는, 그래서 일련의 그런 디자인을 통한 책을 제작하고 그런 것들을 홍보하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전반적인 내용들을 좀 담고자 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바닷가, 책방, 마을, 그리고 디자인, 예술, 이제 그런 용어들이 우리가 최근에 들어서 이제 굉장히 뭐 이렇게 힘들게 생활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좀 색다른 감성적인 용어로 이해할 수 있는 코드들이라고 좀 봤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좀 주목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이 공간을 이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찾는 분들이 좀 더 힐링하고 치유받을 수 있는 공간으로서까지 좀 목적을 좀 가지고 가고 있고요. 그 방향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주안점이 좀 됐던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그 경험에서 나오는 아이디어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동해시에서는 수년간 작가들을 대상으로 이제 레지던시를 하면서 작품 활동을 하고, 그 작품 활동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어떤 작품들을 동해 시민들이 영유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구조들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 결과들이 이제 저희들이 이제 평가를 좀 해봤을 때 상당히 좋은 평가들로 나오고 있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착안을 해서 이제 어떤 경험에
바탕으로 경험을 바탕으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강조하는 개념으로 저희들이 가져가고자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국내에도 보면 말이죠. 미술이라든가 문학 같은 그 창작 레지던시를 만들어 놓고 이제 작가들이 와서 뭐 입주해서 살면서 또는 뭐 가끔 와서 뭐 창작 활동하게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죠. 네. 이제 그 책방 마을의 이제 경우가 그거와 비슷한 것 같은데 말이죠. 자연적인 풍광이나 이런 그 주변 요소를 보면 소주 먹고 회 한 접시 막 먹고 말이죠. 그러면 시 한 수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네, 뭐 책도 만들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런데 이게 나중에 그 지나고 보면은 대개 외연은 돼 있는데 그 내용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이게 계속해서 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네. 포인트일 수도 있겠는데요. 사업의 지속 가능성,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 선순환 구조를 이룰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또 좀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저희가 작가를 모셔서 이제 활동 공간을 마련해주고 하는 것들에 대한 필요성은 사실은 신진 작가들일수록 사실은 그런 기성 세대들이 활동하는 영역에 들어가기 굉장히 어려운 구조에 우리가 처해 있거든요. 하지만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라든가 어떤 동력 같은 것들은 상당하다라고 좀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런 부분에 좀 주안점을 좀 두고 있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개별적으로 어떤 우리 부지 안에 들어와서 어떤 사업체에서 동해에서 역할을 하기보다는 디자인에 특화된 협회와 관계를 통해서 어떤 그런 것들을 시스템화 시켜주고 묶어주는 역할들을 우리가 이제 기대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강원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저희가 또 이제 좀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보통 창조경제혁신센터가 기업들과 1대1 매칭이 되어 있는 경우들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강원 같은 경우는 이제 네이버라는 이제 기업과 이제 매칭이 되어 있는데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장점, 특화된 어떤 그 기업만이 가지고 있는 부분들을 활용을 해서 작가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예술 작품의 어떤 가능성과 그 홍보와 네트워크와 그런 가능성을 같이 엮어주고자 하는 게 큰 틀에서의 기본 방향이고요. 거기에서 이제 동해시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주민자치가 4개의 영역이 하나의 그 목적을 가지고 이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그런 구도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 박훈 교수님 같은 신진 건축가들이 많이 결합을 합니까? 신진 건축가들에 대한 부분 좋은 말씀이신데 지금 이제 어떤 이제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어떤 건축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고민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어떤 성격으로 가져갈지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네. 자, 이번에 태백 지역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지난해 선정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어떻게 되는지부터 좀 소개를 해 주시죠. 예, 태백시는 지난해 장성동 지역에 그 주거지 지원형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장성동 지역은 아시는 것처럼 장성공업소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폐광에 했고 그래서 폐광에 따라 가지고 뭐 일하시던 분들이 이주를 하시게 되고 그렇게 됨으로써 지역이 공동화가 발생이 돼서 쇠퇴한 지역이 됩니다. 사택으로 사용하던 그 화강 아파트 23동, 저층형 아파트 23동이 아주 노후가 돼가지고요. 거기서 사시는 분들도 일단 불편하고, 환경적으로도 또 안 좋고, 그래가지고 LH 강원지역본부에서 그 사택을 임대 아파트로, 공공 임대 아파트로 건축을 하는 그 계획을 포함한 도시재생 사업을 이제 제안을 해가지고 선정이 된 사항입니다. 공공임대주택으로 주거 환경을 개선하게 되고, 그다음에 노후 아파트 중에서 일단 일부는 살려서 구조적으로 안전성을 확보한 후에 그 부분은 장성의 과거의 문화가 있었던 탄광의 문화라든가 이런 부분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홍보관, 플랫폼, 그다음에 그 아파트를 활용한 작은 영화관, 그런 형식의 복합 문화 공간을 조성하는 그 사업 계획을 그러니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그 아파트 바로 앞에 있었던 골목 상권, 장성시장 이런 부분도 같이 활성화해가지고 그 지역 전체가 주거복지하고 공동체, 네. 그다음에 이제 골목 상권까지 같이 재생을 하려는 그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태백이라는 곳이 이제 황지장성처럼 이렇게 이제 세 곳으로 구성된 그런 곳이잖아요. 예전에 참 그 영화를 누렸던 곳인데 지금은 그렇지 못한 곳이고 그래서 황지장성처럼 이곳을 가보면 늘 이제 마음이 아프고 그런데 말이죠. 철암의 경우에 이제 그 미술가들이 결합해서 벽화마을도 만들고
그렇게 이제 해왔단 말이죠. 그리고 통리 같은 경우에도 뭐 도시재생 사업을 활발하게 했던 곳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게 이제 장성 지역이나 여타 이제 태백시의 다른 지역으로 확대가 된다 이제 그렇게 보면 되겠군요. 예. 네. 거기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네. 지금 주민들이 우리도 할 수 있다. 네. 주민들이 좀 더 이렇게 공동체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모티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추 박사님, 저 도시재생 사업이 새로운 도시로 거듭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어떻습니까? 네, 재생 사업을 통해서 지역의 이 이미지 그리고 네. 브랜드를 만드는 건 이제 저희가 단계적으로 해야 되는 건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방금 태백시 말씀을 하셨는데요. 태백시가 이러한 사업들, 방금 말씀하셨던 이영기 담당께서 말씀하셨던 사업들이 전략적으로 잘 진행이 되려면 모두에 말씀드렸던 지역 이해도에 대한 그런 사항들이 필요합니다. 태백시는 2040년이 되면은 인구 감소뿐만 아니라 지역 소멸, 강원도의 대부분의 이 시군들이 해당이 되는데요. 물론 철암동 그리고 뭐 상장동 그리고 뭐 장성동뿐만 아니라 태백시 전역이 또 이런 위험군에 속해 있습니다. 이러한 인구 감소 대응을 위해서 이제 강원도에서도 도시재생과뿐만 아니라 다른 관계 부서에서도 태백 이 폐강 지역에 대한 활성화를 위한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웰리스 항로화 사업 또는 태백 힐링의 뭐 도시 사업. 그래서 지역 잠재력을 최대한 극대화할 수 있는 사업들을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유럽이라든지 유럽의 뭐 독일에 잘 아시는 졸페어 라인 네. 같은 경우 그리고 영국의 웨일즈 지방의 뭐 에덴 프로젝트 폐강 지역이 이제 다시 했던 이런 지역에서는 좀 장기적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지역 공동체의 거버넌스를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 이 부분들이 이 지역 재생의 첫 번째 또 과제인데요. 태백시는 말씀하셨던 14년에 선도 지역의 태백 통리, 그리고 17년에 뉴딜 사업의 장성동 탄탄마을. 올해 이제 에코잡시티 광해관리공단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이어서 계속해서 이 재생 사업들을 확장시키는 그런 기회가 이제 마련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기회 때 태백이 가지고 있는 폐강 지역이라는 고유의 이미지를 브랜드화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사회적, 문화적, 그리고 경제적으로 보여지는 그동안에 보여졌던 현상들을 순화시키는 작업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니들 사업의 성공적인 모델을 만들어가는 지역 모델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네. 네. 올해도 이제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강원도가 7곳이 이제 선정이 됐어요. 네. 영동 지역에서는 태백, 삼척, 정선 등이 이제 포함이 되는데 정선군에서는 전 지역으로 확장하겠다 뭐 그런 그 얘기를 하더군요. 네, 오늘 아침에도. 특히 이제 삼척의 경우에는 성내지구, 정라지구가 선정이 되는데 성내지구는 예전에 구도심 아주 그 번화했던 곳이고 말이죠. 네. 지금은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고 네. 상가도 많이 비어 있고 그래서 가슴이 아픈데 정라지구는 뭐 바닷가여서 좋은 여건을 갖고 있다 이제 그렇게 보이기도 하고 삼척의 성내지구, 정라지구 이건 어떻게 합니까 여기는? 성내지구는 이제 일반 근린형이라는 사업을 추진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정라동은 중심 시가지형으로 추진을 하게 됩니다. 우선 일반 근린형으로 추진하는 이제 삼척시 성내동 지역을 좀 설명을 드리면 죽서루하고 성내동 성당이라는 그런 그 문화 자원을 일단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학로라고 칭하고 있는 그 골목 상권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잠재력 자원을 활용해가지고 재생을 하겠다라고 이제 삼척시가 제안을 했던 사항이고, 그다음에 삼척대학교가 바로 또 인근에 있기 때문에 그 청년들을 그 대학로로 유입을 좀 더 할 수 있는 그 재생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그 사실은 대학교에서 뭐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다시 그 삼척을 떠나게 되는 그런 현상이 더 많게 되는데 떠나지 않고 그 지역에 계속 머무를 수 있게 하는 그런 생각도 지금 삼척시에서 같이 가져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년 인구 유입을 통해 가지고 도시재생을 구상하는 주요 사업으로 청년 혁신 어울리 플랫폼을 조성하게 되고요. 빈 점포를 청년 창업 거점 센터로다가 조성을 하고 그런 형식으로 청년 창업 활동을 계속적으로 지원하는 그 사업을 삼척시가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죽서루하고 성내동 성당을 연결하는 그 옛 읍성 성곽길을 다시 지역 명소화할 수 있게 꾸며가지고 관광객도 유치를 하는, 그러면서 그 대학로 주변에 있는 그러니까 분수공원, 그다음에 풍류 문화거리 이런 거를 조성해가지고 그다음에 예술 전시 공간도 같이 만들어주는 그런 형식으로 지역
경제를 다시 활성화하는 재생 사업을 추진하게 되고요. 네. 중심 시가 지역으로 선정된 정라동 지역은 항지역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삼척시는 지금 문화예술재생, 지역통합재생, 공동체재생 요 프로젝트, 그러니까 그 목표를 갖고 이제 추진을 하게 되는데 폐조선소 부지, 그다음에 그러니까 폐조선소, 그다음에 폐산업시설을 활용한 재생을 추진하게 됩니다. 세광 엠텍이 갖고 있는 조선소를 만들던 조선소 부지는 이미 벌써 매입을 했고, 네. 삼표 시멘트 공장 부지, 그다음에 그런 형식의 산업 문화 자산을 활용해가지고 지금 강릉에 있는 그 민간 기업을 유치하는 아트 스페이스, 그다음에 미디어룸, 전시관, 바이오 센터, 창업 공간 이런 형식의 다양한 예술 공간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재생을 할 계획인데 그 부분은 지금 항이 쇠퇴한 부분을 어떤 그 예술 공간을 만들어서 관광객을 유치해서 그 관광객이 정라항을 거쳐서 다시 성내동까지 유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 순환 구조를 좀 만들려고 하는 게 삼척시의 전체적인 목표가 됩니다. 이제 민간 사업자의 투자 이런 걸 좀 끌어내야 되지 않을까. 네네. 물론 국가가 예산을 투입하긴 합니다만 이건 뭐 마중물밖에 안 될 것 같고 말이죠. 네. 그래서 민간 투자를 끌어내는 것이 성공 여부의 관건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건 뭐 어떤가요? 추 박사님이. 네네. 저희 삼척이 이번에 이제 재생 사업에 선정이 되면서 그리고 이제 정라지구 같은 경우에는 동해안 그 최대 문화예술 단지로 만들겠다는 정말 원대한 목표가 있습니다. 민간 투자가 적정 비율로서 이제 투입이 되고 적용이 된다면 이 프로젝트의 이 사업의 성공에 아주 촉발점이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지역 주민 참여라든지 그리고 상생 협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좀 많이 보완이 돼야 됩니다. 특히 민간 투자에서는 고려될 사항들은 이 사업 콘텐츠에 대한 기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획이 견실해야 되고 중장기적인 그런 로드맵을 잘 수립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사업 대상지 내부에 박홍 교수님 말씀하셨던 공간 조성 그리고 디자인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품격이 있게 좀 갖춰줘야 되고요. 그리고 연계 지역과의 수익 창출 모델을 만들 수 있는 방법, 이 방법이 세부적으로 설계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정기적으로 지역과 함께 행정과 함께 민간 투자에서는 정기적인 상생 협의체라든지 활동과 이런 부분들에 대한 회의가 계속해서 만들어져야 되고요. 정라지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이번 기회에 좀 더 노쇠됐던 쇠퇴했던 지역의 이 변신을 위한 패러다임의 이제 시작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몇 사람이 전문가, 몇몇의 사람이 아닌 지역이 공동으로 발굴하고 계획하고 논의하고 협의하고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소통 과정을 통해서 완성형 계획이 아니라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 진행형 프로젝트가 되는 방안들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네,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네. 계속해서 간다. 맞습니다. 계획하고 시행하고 그것도 중간에 한번 평가해보고 다시 맞습니다. 고치고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군요. 박훈 교수님께 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저 말씀을 지금까지 쭉 세 번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근본적으로 개념은 동네만 다를 뿐이지 다 같은 게 아닌가. 그렇다면은 이게 차별성이 있을 건가, 경쟁력이 과연 담보가 될 건가 이런 의문이 드는데 이건 어떤가요? 충분히 그런 의문을 네. 좀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질문에 앞서서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은 올해 이제 삼척 같은 경우가 두 곳에서 이제 사업이 선정이 됐는데 네. 삼척 같은 경우는 사실은 역사적으로나 인문, 사회, 환경적으로 사실은 굉장한 콘텐츠를 많이 그렇죠. 가지고 있습니다. 네. 역사적으로는 조선시대까지 어떤 도호부가 있었던 지역이기도 하고 근현대사를 거쳐가면서 어떤 산업, 시멘트 산업의 어떤 중심지였고 지금은 이제 강원대학교 삼척 캠퍼스가 거기 위치함으로 인해서 어떤 대학 도시로서의 면모도 좀 가지고 있고 이제 그런 콘텐츠를 사실은 잘 살려낸 게 이번에 어떤 좋은 결과를 만든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 이전 단계에 이렇게 관심 있게 좀 들여다봤을 때 이제 이 사업이 시작되기 이전에 이미 삼척시에서는 자체적으로 어떤 역사적인 환경에 대한 구축을 하기 위한 어떤 사업 시행을 자체적으로 좀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노력들이 좋은 결과로 연결됐다라고 보여지는데 주안점은 이제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각 지역에서 갖고 있는 장점들을 찾아내고 선도적으로 좀 더 준비하고
미리 그런 것들을 이렇게 구축해가는 과정들이 선제되는 것들이 굉장히 좀 중요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이제 그런 노력들이 앞으로 우리가 좀 우선시해야 되는 그런 시사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정성군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영기 담당께 질문 드리겠는데 정성군은 뭐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정성군은 작년에 이제 신청했다가 떨어지고 올해 선정이 됐습니다. 일단 축하드리고. 그 정성군도 우리 동네 살리기 유형, 아까 전에 동해시 동호동 지역과 같은 유형으로 선정이 됐고요. 사부급 지역은 아시는 것처럼 강원랜드가 있는데 뭐 그래도 계속 발전하지 않고 계속 쇠퇴했던 그 지역입니다. 물론 탄광도 있었던 지역이기도 하지만. 우선 그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가지고 노후주택을 일단 개보수하는 건, 그러니까 그건 전국적으로 다 주거 환경이 열악해서 떠나는 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거의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다음에 안전하고 쾌적한 가로 환경 조성하는 거, 그다음에 자율임대주택, 그다음에 거기도 청년 창업이 일부 들어가 있게 되고요. 특화거리 조성하는 부분도 좀 있고, 뭐 대등소이하긴 합니다. 전국적인 재생 사업들이. 그래서 그런 사업을 좀 추진할 건데 특별한 거는 여기는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해범 커뮤니티 센터, 그다음에 사북 장독대 이런 공동체 활성을 좀 특화해 가지고 사업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뭐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아파트 앞집에 누가 사는지 모를 정도의 그 주민 공동체가 형성이 안 돼 있거든요. 근데 저층형 주거는 오히려 그런 게 더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재생 사업 구역이라도 공동체 활성화할 수 있는 이런 사업 아이템을 이제 추진을 하겠다라는 그 계획입니다. 그리고 정선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 지원센터가 저희 도내에 있는 시군 중에서는 제일 먼저 생겼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활동도 아주 활성화도 잘 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는 도시재생 사업이 뭐 저희가 국가재정으로 투입하지 않더라도 잘 될 것으로 좀 기대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 이용규 박사가 탄광 역사 문화에 관심이 많고 도시재생에 관심이 많고 그래서 열심히 그쪽에서 활동을 하신 걸 제가 봤습니다만은 태백시의 경우는 어떤가요? 태백시가 올해 선정된 거는 아까 우리 최영욱 센터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광해관리공단에서 제안을 해서 경제기반형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사실 강원도의 어떤 도시 규모나 뭐 이걸로 봤을 때 경제 기반형의 규모가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평가도 좀 있긴 있었는데 근데 아이템이 워낙 좋아가지고 경제 기반형으로 들어오게 됐고요. 전체적으로 한 2천억 정도가 투입되는 사업이 됩니다. 이 사업의 핵심은 산림 자원, 태백산맥에 산재해 있는 산림 자원을 활용해서 열 병합 발전소를 건설을 하고 그 열 병합 발전소에 원료로다가 그 산림 자원을 활용을 하고요. 그 열 병합 발전소에서 만들어진 전기는 한전에 판매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열 병합 그러니까 발전 시에 발생하는 열은 지역 난방으로 공급하는 그게 핵심이 됩니다. 또 아울러서 폐광이 장성가업소 지금 제2 수경이 내년도 말에 이제 그 종료를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돼 있는데 그 현재 수직갱으로 활용하고 있는 그 자체를 내년도에 박물관, 전시관으로 활용하는 그 계획. 그다음에 폐광에 따라 가지고 사택으로 활용되던 아파트들이 이제 또 비게 되는데 그거를 스마트팜으로 조성을 하는. 그 스마트팜은 아시는 것처럼 난방비가 많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스마트 서비스도 들어가지만 그런 부분은 다 그 열을 병합 발전소에서 나오는 지역 난방을 활용해 가지고 그 스마트팜 온실화 이렇게 하는 그 계획까지 포함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런데 이제 시작하는 사업이니만큼 과제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까 추 박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 주민을 어떻게 끌어들일 건가 하는 게 이게 사업 성공의 요체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프로그램 이런 걸 센터에서 좀 그 개발하고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 도시재생 사업에서 주민 참여는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특히 이제 자발적인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위해서는 저희가 고려해야 되는 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건 이제 이 도시재생 정책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이해 과정이 없이 사업을 만들고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또 관리와 관련된 그런 사항들이 진행하다 보면 주민들께서는 본인 집 앞 사업들만 하고 이제 끝나는 경우들이 꽤 생기거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해를 하고 왜 내가 이 사업을 참여를 해야 되는 건지, 나의 역할은 그리고 내가 해야 되는 그런 목표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를 해야 되고요.
지금 현장과 기초, 뭐 정선뿐만 아니라 태백 그리고 동해, 삼척 이런 곳에서 현장센터 그리고 타 지자체에서 이 도시재생대학 또는 아카데미, 주민학교 이런 일련의 프로그램들을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저희 강원도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는 도시재생대학원대학이라는 걸 저희가 운영을 해서 전문가 양성 그리고 그 사업들의 이 해당 사업들에 필요한 인력들을 저희가 좀 공급할 생각이고요. 주민들께서는 지역 자원들을 잘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이해 과정들을 잘 수용을 하고 습득을 하시면 마을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계획들 그리고 마을을 종합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계획들 더욱 중요한 것은 지역 주민들과의 상생과 협약을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와 사업들이 만들어질 계획이고 그렇게 할 사항들입니다. 네, 이게 자신의 그 재산권하고 좀 직결된 문제여서 이해관계가 상충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말이죠. 네. 저쪽은 좀 더 해준다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그 주민들 사이에 갈등을 조정하고 중재하는 역할 이게 대단히 중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전문가와 지역 주민 뭐 활동가가 이렇게 유기적으로 결합해서 뭔가 만들어내는 그런 방식으로 가야 된다는 건데 창조적인 소수자 박훈 교수님 같은 분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역 주민하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이제 활동가라든가 코디 역할을 맡고 계신 분들이 아주 긴밀하게 사실은 시간을 갖고 접근을 하고 소통을 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굉장히 좀 지난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요. 네. 하지만 이제 길게 보고 이제 그런 접근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 한편으로는 이제 우리 추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민들이 이 사업에 대한 이해를 바르게 좀 할 필요가 좀 있는 거죠. 그래서 동해 삼척 같은 경우 이제 시민대학이라는 개념으로 이미 이제 작년 1기 그리고 올해 2기까지 이제 그 수료생들을 배출한 상태고 조금 더 나아가서 이제 동해 같은 경우는 그 수료생들 중에 어떤 인턴을 좀 뽑아가지고 지금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부분에 투입이 돼서 실제 학습한 내용을 현장에서 경험하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제공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저같이 이제 학교에 있는 입장에서는 어떤 도시 설계라든가 건축을 이제 강의하고 수업함에 있어서 어떤 커리큘럼 자체를 재생에 대한 어떤 무게를 두고 이제 강의를 하는 부분들도 좀 준비를 하고 있고요. 강원대학교에서는 지금 KNU 지역재생센터라는 개념을 지금 바탕으로 해가지고 올 하반기에 어느 정도 이제 활동할 수 있는 그림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앞에서도 잠깐 나왔던 말씀이지만 사업의 내용도 좀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교육하고 운영하는 어떤 콘텐츠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유사성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이렇게 능동적으로 효과적인 부분들을 좀 발휘하기 위해서는 어떤 그 지역에 맞는 어떤 콘텐츠에 대한 교육 콘텐츠를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이제 많이 좀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어쨌든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좀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추 박사님 마지막 말씀 좀 부탁드리죠. 네. 저희 강원도 도시재생 사업이 이제 성공적인 모델로 창출하기 위해서는 오늘 참여해 주신 분들의 그런 말씀들을 제가 잘 좀 생각을 해야 되고요. 특히 저희 센터에서도 업무가 상당히 많이 좀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박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도시재생 사업이 사업 기간에만 국한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지역의 이 현장의 특성이라든지 지역이 왜 이러한 그 여건을 또 지니고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판단 그리고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그리고 성과에 대한 그런 분석들을 체계적으로 저희가 좀 지원을 하고요. 그런 사업 성과를 잘 분석함으로써 어떠한 공간이 또 비어 있는지 그 공간을 어떤 방식으로도 채울 수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장기적인 로드맵을 좀 만들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해당 지역의 양질의 이런 소비 계층, 경제 활동 인구 계층 그리고 인구 이런 부분들이 잘 장착이 돼서 지역의 이 재생이 활력이 될 수 있는 그런 콘텐츠가 양성되기를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요즘 도시 재생에 거는 기대가 대단히 큽니다. 하지만 도시 재생이 쾌적한 주거 환경과 경제적인 자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쫓는 사업인 만큼 성공을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 생각이 필요해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구 절벽, 도시 소멸의 시대에 도시 재생 사업이 지역에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기능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뉴스토크 말씀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